합격으로 가는 지름길 CPA 김수석 김용재 회계사입니다. 자, 오늘은 22년도 국가직 9급 관세직 회계원리 해설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본격적으로 1번부터 풀이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간단한 총평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난이도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전반적으로 평이한 시험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올해부터 이제 관세직 분들 같은 경우에는 관세법과 회계학이 기존의 선택 과목에서 필수 과목으로 전환이 되었는데요. 이 필수 과목으로 전환이 되면서 난이도가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 그동안의 선택 과목 시절과 비교해 봤을 때 난이도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크게 어렵지도 않았고요, 크게 또 엄청나게 쉽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수 과목이라고 해서 지금까지 배우지 않았던 특수 주제들까지 여러분들이 학습 범위를 넓히실 필요는 없다. 그냥 기존에 우리가 선택 과목 시절에 굉장히 중요하게 많이 다뤘었던 그런 빈출 주제들 위주로 계속해서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다. 이런 게 우리가 이번 이 국가직 시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자주 출제되었던 빈출 주제들을 계속해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0개 패턴 회계학 중에서 20문제 중에 18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굉장히 높은 적중률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들이 기존의 패턴 회계학에 있는 내용만 잘 숙지를 했다고 하더라도 18문제면 90점이거든요. 거의 모두 다 맞힐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커버되지 않은 두 문제가 1번 간단한 회계 처리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7번이 충당부채 말 문제였는데, 1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회계 원리 수준의 문제이기 때문에 굳이 패턴 회계학에서 보지 않았더라도 충분히 맞출 수가 있었고요. 7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배우지 않았던 지엽적인 충당부채 기준서 문장들이 중간중간에 등장하였는데 난이도 자체가 높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풀 수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다음 거래가 회계 등식의 구성 요소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묻고 있는 문제였습니다. 바로 답으로 가볼게요. 4번이 답이었는데요. 임차료 5,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회계 처리를 하게 되면 차변의 임차료 5,000원, 현금 5,000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이 거래로 인해서 부채 5,000원 증가, 자본이 5,000원 감소한다. 지금 차변에 비용이 와 있죠. 차변에 비용이 와 있기 때문에 자본이 5,000원 감소한다라는 건 맞는 표현인데 부채가 5,000원 증가하진 않죠. 지금 이 회계 처리에서 부채는 건드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4번이 틀린 문장이었습니다. 자, 문제 2번으로 바로 가볼게요. 문제 2번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줄의 요구사항이 포괄 손익 계산서상 보험료 비용을 묻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 지급 시 전액을 자산으로 회계 처리하고 있고요. X1년 재무상태표상 기초기말 성급보험료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험료를 지급하면서 자산으로 회계 처리한 금액이 103만 원이고요. 기초기말에 성급보험료가 나와 있고 지금 보험료 지급액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포괄손익계산서상 보험료 비용을 묻고 있죠. 발생기준과 현금기준을 서로 전환하는 유형의 문제였습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존에 계속해서 강조를 했었던 이 직접법 공식을 이용하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는데요. 일단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보험료 비용이기 때문에 여기에 오는 금액이 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기초기말의 성급보험료, 자산의 증가액을 구할 수가 있겠죠. 자산이 11만 원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산이니까 부호는 반대로 적을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현금 흐름을 적어주셔야 되는데 지금 회사는 보험료 지급 시 전액을 자산으로 회계 처리하고 있고요. 보험료를 지급하면서 자산으로 회계 처리한 금액이 103만 원이래요. 회계 처리로 보여드리게 되면 현금 103만 원 지급하면서 얘를 전부 다 성급보험료로 처리를 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103만 원이죠. 여기에 마이너스 103만 원 이렇게 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가운데 와야 되는 NI 자리에 마이너스 92만 원이 채워져야 대차가 일치하겠죠. 그래서 보험료 비용은 92만 원, 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3번 가볼게요. 3번 재평가 모형과 관련된 말 문제였는데요. 유형자산 재평가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정답 바로 보시게 되면 3번이죠.
자산의 장부 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감소된 경우 그 감소액은 기타 포괄 손익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그 자산에 대한 재평가 잉여금의 잔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재평가 감소액을 단기 손익으로 인식한다. 저희 재평가 모형에서 공정가치 재평가를 할 때 올라가면 OCI, 내려가면 PL로 인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 것이 있다면 제거 후 초과분만 인식을 하게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금액을 낮출 때는 PL, 단기 손실로 인식을 해요. 자, 그런데 지금 재평가로 인하여 감소된 경우 그 감소액은 기타 포괄 손익으로 인식한다 라고 되어 있죠. 요거 단기 손익으로 고쳐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 재평가 잉여금의 잔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재평가 감소액을 단기 손익으로 인식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재평가 잉여금이 있다면 그 부분은 OCI, 기타 포괄 손익으로 인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기타 포괄 손익과 단기 손익의 위치를 서로 바꿔야 올바른 문장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4번 가볼게요.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답이었는데요. 내부적으로 창출한 브랜드, 제호, 출판 표제, 고객 목록과 이와 실질이 유사한 항목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한다. 저희가 내부 창출이 붙어있는 것들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라고 굉장히 많이 강조를 드렸었죠. 1번이 틀린 문장이었습니다. 자, 5번 가볼게요. 5번 같은 경우에는 사채의 만기일까지 3년간 인식할 총 이자 비용을 물어봤는데, 총 이자 비용의 공식의 경우에는 액면금액 더하기 액면이자 곱하기 만기에서 마지막에 발행금액을 빼죠. 문제에서 지금 이 시계에 있는 숫자들만 쭈르륵 찾아가지고 그냥 대입하면 끝나는 문제였습니다. 자, 액면금액 첫 번째 줄에 100만 원이라고 나와 있고요. 액면이자율 10%이기 때문에 액면이자는 10만 원입니다. 만기는 3년이고요. 발행금액은 여기 나와 있죠. 951980. 그래서 951980을 마지막에 빼주시게 되면 답은 348020으로 나오는 문제였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문제 푸신 거를 보니까 일단 요 계산 과정이 조금 쉽지 않기 때문에 별표 치시고 맨 마지막에 푸신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접근이었습니다. 그냥 이렇게까지 이 시험지에다가 요 시까지만 딱 써 놓으시고 나서 맨 마지막에 시간 남을 때 계산만 해주시면 되는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자, 한 페이지 넘겨서 6번으로 가볼게요. 6번. 6번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굉장히 많이 강조를 드렸었던 문제죠.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서 측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인데요. 2번이 답이었죠. 거래 가격은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기업이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금액이며, 여기까지 거래 가격에 대한 정의가 올바르게 서술이 되어 있는데, 그 다음 줄이 중요하죠. 제3자를 대신해서 회수한 금액도 포함된다. 여기가 잘못됐죠. 거래 가격에 제3자를 대신해서 회수한 금액은 제외한다라고 그동안 굉장히 많이 기출이 되었고 강조를 드렸던 문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간중간에 저희가 안 배웠었던 문장들이 껴있긴 한데 답을 고르는 데에는 전혀 지장이 없었습니다. 답은 2번이었어요. 7번 가볼게요. 충당부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현재 의무를 보고기간 말에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이어야 한다. 충당부채 같은 경우에는 보고기간 말 현재, 기말 현재 내가 갖고 있는 의무에 대해서만 충당부채를 잡아요. 자, 그래서 내가 지금 기말에 보유하고 있는 현재 의무에 대해서 미래에 돈을 얼마나 써야 될지 최선의 추정치, 내가 쓸 수 있는 최대한의 증거를 이용해서 가장 정확한 금액으로 추정을 하겠다, 이겁니다. 충당부채라는 금액 자체가 추정치예요. 미래에 내가 돈을 얼마나 쓸지 모르겠는데 최대한 내가 쓸 수 있는 증거들을 다 수집을 해가지고 가장 정확한 금액으로 추정을 하는 게 바로 충당부채입니다. 따라서 충당부채 최선의 추정치이어야 한다, 맞는 말인 거죠. 자, 그리고 2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많이 봤었던 문장이죠. 미래의 예상 영업손실은 충당부채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예, 맞는 문장이죠. 3번이 이제 답이었는데요. 이게 1번과 충돌되는 문장이었습니다. 읽어볼게요. 현재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출 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미래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는 충분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도 그 미래 사건을 고려하여 충당부채 금액을 추정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아까 1번에서 충당부채는 최선의 추정치라고 말씀드렸어요.
충당 부채를 계산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최대한 수집해서 가장 가까운 숫자로 저희가 추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동그라미 3번 같은 경우에는 내가 미래에 쓰는 그 지출 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그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가 그 미래 사건을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고려하여 충당 부채 금액을 추정하지 않는다. 최선의 추정치이기 때문에 해당 증거가 있다면 그 미래 사건을 고려해서 충당 부채 금액을 추정해야겠죠. 추정하지 않는다를 추정한다로 바꿔주셨어야 됩니다. 답이었고요. 4번 같은 경우에 시간 가치 영향이 중요한 경우 충당 부채는 지출액의 현재 가치로 평가한다 라고 되어 있죠. 저희가 충당 부채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적인 부채의 경우에도 화폐의 시간 가치가 중요한 경우에 전부 다 현재 가치로 평가하기 때문에 뭐 상식적으로 충분히 동그라미 4번 맞는 문장이구나 골라낼 수 있었습니다. 8번 가볼게요. 8번 같은 경우에는 요구사항이 여기에 있죠. 기말재고자산과 매출총이익. 자, 이 기말재고자산과 매출총이익의 경우에는 원가 흐름의 가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어요.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선입선출법을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죠. 선입선출법. 선입선출법 같은 경우에는 재고자산의 회계처리 방법, 계속기록법인지 혹은 실질재고조사법인지를 여러분들이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적용하면 똑같기 때문에. 지금 문제에서 뭐 계속기록법에 의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문제를 푸는데 전혀 중요한 단서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FIFO 선입선출법에 따라서 기말재고자산과 매출총이익을 구해주시면 되는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자, 일단은 FIFO는 가장 먼저 산 것부터 먼저 팔리기 때문에 기말재고자산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마지막에 산 재고자산이 그대로 기말에 남습니다. 자, 지금 기초재고 20개, 매입 30개, 매출 25개, 매입 20개, 매출 25개 이거 전부 다 반영을 하게 되면 기말재고가 20개예요. 기말재고가 20개. 그러면 이 20개를 가장 마지막 매입분부터 역순으로 가산을 하면 돼요. 자, 그럼 마지막 매입분이 뭐냐 해서 봤더니 얘가 있죠. 9월 1일 매입 20개. 얘가 그대로 기말재고자산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기말재고자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단가를 곱해주시게 되면 3,600원으로 계산이 되죠. 일단 답은 3, 4번 둘 중에 하나가 답이겠네요. 자, 이제 매출총이익을 구해야 되는데 매출총이익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 빼기 매출원가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일단 매출액부터 구해볼게요. 매출액. 지금 매출액은 여기 두 번 발생합니다. 자, 지금 각 매출별로 단가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단가 같은 경우에는 단위당 판매 가격이 돼요. 그래서 판매량을 각각 곱해 주시게 되면 25개 곱하기 300원을 했을 때 7,500원이고요. 25개에다가 3,200원을 곱하게 되면 8,000원이 돼요. 위에 거는 계산하기가 상대적으로 쉬웠는데 밑에 거가 조금 계산하기 어려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을 했냐면 25가 5의 제곱이죠. 그래서 320에다가 5를 두 번 곱했어요. 320에다가 5를 한 번 곱하면 1600이고요. 1600에다가 5를 한 번 더 곱하면 8000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매출이 지금 2건 발생했기 때문에 매출액은 총 15,500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매출원가를 계산을 해볼게요. 지금 총 50개를 팔았는데 FIFO 같은 경우에는 순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먼저 산 것부터 먼저 팔렸다고 가정을 하죠. 지금 50개를 위에서부터 순차적으로 가산하게 되면 이 50개가 전부 다 매출로 팔린 겁니다. 자, 그러면 이 50개의 원가를 구해주시면 되는데 20개에다가 150원 곱하면 3,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30개에 200원 곱하면 6,000원이죠. 그래서 매출원가는 총 9,000원이고요. 매출총이익은 이렇게 두 개를 빼주시면 6,500원으로 계산이 됐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죠. 자, 이제 9번 가볼게요. 9번. 일단 9번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읽어보기 전에 계산형 말문제이기 때문에 넘기셨다가 맨 마지막에 풀어주셨어야 됩니다. 자, 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문장을 찾는 계산형 말문제였습니다. 동그라미 1번과 2번 같은 경우에 1월 1일과 관련된 문장이죠. 동그라미 1번부터 읽어볼게요. 1월 1일 현금 12만 원이 증가한다. 1월 1일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월 1일 거래 내역입니다. 보통주 1000주를 주당 120원에 발행하고
그럼 일단 120원에 발행을 했기 때문에 1000주 곱하기 120원 12만 원의 현금이 들어와요. 근데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직접 비용 700원을 현금 지급하였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700원을 차감한 119300이 들어옵니다. 119300이라는 거를 구체적으로 숫자를 계산하지 않아도 되는데 동그라미 1번 12만 원이 증가하는 건 아니라는 건 알 수 있죠. 12만 원에서 700원을 뺀 어떤 숫자만큼 증가할 거기 때문에 12만 원이 증가하는 건 아니다라는 건 알 수 있어요. 1번 틀린 문장이었고요. 2번 가볼게요. 1월 1일 주식 발행과 관련된 직접 비용 700원을 비용으로 계상한다. 주식 발행과 관련된 직접 비용 같은 경우에는 비용으로 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 주발초에서 차감을 하죠. 그래서 2번 문장 틀린 문장이다라는 거 알 수 있었습니다. 동그라미 3번 7월 1일 자본금 9만 원이 증가한다. 7월 1일에 지금 보통주 1000주를 액면 금액 100원에 발행하고 있죠. 지금 앞에 발행 금액 90원이 나와 있는데 쟤는 현금 유입액과 관련이 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자본금은 액면 금액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1000주에다가 100을 곱하게 되면 자본금은 10만 원만큼 증가합니다. 동그라미 3번도 잘못된 문장이었습니다. 실전에서는 1, 2, 3번이 다 틀렸기 때문에 4번을 읽지 말고 그냥 4번이 답이겠거니 하고 넘어가셨어야 됩니다. 자, 이제 4번도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재무상태표에 주발초로 계상될 금액은 9,300원이다. 일단 지금 X1년 1월 1일에 설립을 했기 때문에 기초 잔액은 0이에요. 주발초의 기초 잔액은 0인데 1월 1일에 지금 이 보통주를 발행하면서 주발초가 한번 생겨납니다. 주발초 증가액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지금 1000주를 발행을 했는데 발행 금액은 120원이고요. 액면 금액은 100원이죠. 여기까지 일단 계산하게 되면 2만 원이 늘어날 텐데 지금 직접 비용 700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 금액만큼 주발초에서 차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7월 1일에 할인 발행을 해요. 할인 발행. 그러면 할인 발행하는 만큼은 주발초에서 차감을 해야겠죠. 할인 발행을 했을 때 주발초 차감액은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자, 계산하게 되면 요게 11,300원이고요. 19,300원이죠. 19,300원에다가 요 금액이 마이너스 만 원이기 때문에 9,300원만큼 주발초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4번이 맞는 설명이죠. 이 9,300원 같은 경우에는 1년 동안 증가한 주발초 잔액인데 기초에 지금 X1년 1월 1일에 설립을 했기 때문에 기초에 주발초는 없고요. 따라서 이 증가분이 곧 12월 31일 주발초 잔액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었습니다. 맨 처음에 발행할 때 요게 주발초인데 직접 비용만큼 주발초에서 차감을 하고요. 요 금액 같은 경우에는 원래 주할차로 계상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주발초랑 주할차는 동시에 장부상에 기록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주할차 금액만큼을 주발초에서 차감을 하게 되면 기말 잔액은 9,300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10번 가볼게요. 자, 10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세 번째 줄에 요구사항이 나와 있죠. 동기계장치를 X3년 3월 31일 4만 원에 처분할 경우 처분 시점의 장부금액과 처분 손익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자, 그러면은 일단 처분 손익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장부금액을 먼저 구해야 돼요. 처분 손익 같은 경우에는 처분가액 빼기 장부가액이기 때문에 문제에서 어차피 처분가액 4만 원은 줬고요. 여러분들은 장부금액만 구해주시면 왼쪽에 있는 장부금액과 동시에 처분손익까지 같이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처분 시점이 X3년 3월 31일이기 때문에 X3년 3월 31일에 장부금액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줄부터 읽어볼게요. 주한국은 X1년 10월 1일 기계장치를 8만 원에 삽니다. 내용연수는 5년, 잔존가치는 5,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연수합계법으로 상각을 하겠대요. 이 기계장치를 X3년 3월 31일까지 상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일단 연수합계법이기 때문에 8만 원 빼기 5,000원에다가
상각률을 곱해주시면 되는데 이 보유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봐야 돼요. 요게 지금 1년 6개월이죠. 1년 6개월.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1년 15분의 5는 전부 다 들어가고요. 두 번째 해의 상각률인 15분의 4는 6개월밖에 포함이 안 돼요. 그래서 요걸 계산하시게 되면 이 뒷부분, 상각률 부분이 15분의 7이 되고요. 앞에 있는 부분이 75,000원이기 때문에 곱하게 되면 요게 35,000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35,000원. 그래서 장부 금액은 8만원에서 35,000원을 차감한 45,000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45,000원을 여기다가 빼주시게 되면 처분 손익은 마이너스 5,000원. 5,000원의 처분 손실이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죠. 45,000원의 처분 손실 5,000원.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11번 가볼게요. 11번 같은 경우에는 요구사항이 제일 아랫줄에 있네요. 다음 거래를 추가로 반영할 경우 포괄손익 계산서상 단기순이익은 자 지금 주한국은 휴대전화 판매를 영위하는 회사이며 다음의 거래를 누락한 상태에서 단기순이익을 4만 원으로 산정을 했대요. 이 부분을 누락했을 때 단기순이익이 4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4만 원. 요게 수정전 NI라고 표시를 해볼게요. 근데 이제 요 거래들을 추가로 반영을 해서 수정 후 단기순이익을 니네가 구해봐라. 이런 내용의 문제인 거죠. 내용을 한번 볼게요. 미수이자 수익 발생. 미수이자가 발생을 했으면 이자 수익을 인식하면서 단기순이익이 늘겠죠. 두 번째, 선수수익의 수익 실현. 돈은 옛날에 받았어요. 돈은 옛날에 받았는데 그때 돈 받을 때 수익 인식 시점이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선수수익, 부채로 계상을 해놨다가 이제 올해 수익 인식 시점이 도래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선수수익을 제거하면서 수익을 인식했다 이거죠. 선수수익 실현 4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매출채권의 현금 회수나 혹은 매입 채무의 현금 상환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나 비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회계 처리로 보여드리게 되면 매출채권 현금 회수, 현금 2만 원, 매출채권 2만 원 이렇게 될 거고요. 매입 채무의 현금 상환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현금 7,000원 지급하면서 매입 채무 7,000원을 상기하게 되죠. 이 회계 처리를 봤을 때 수익이나 비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단기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미지급 이자 비용 발생인데요. 미지급 이자를 발생시키려면 이자 비용을 인식해야 되기 때문에 단기 순이익은 3,000원 감소합니다. 그래서 요거 쭉 더해 주시게 되면 수정 후 NI는 87,000원이 되겠죠. 87,000원.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자, 12번 가볼게요. 12번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회계학이 거의 처음 나오는 내용이라고 보셔도 되는데요. 저희가 기존에 다 배웠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을 겁니다. 자, 마지막 줄에 요구사항이 나와 있는데 건물의 철거와 관련하여 철거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X 3년 1월 1일에 인식하는 손실입니다. 자, 문제 상황을 한번 보죠. 주한국은 X 1년 초에 토지와 토지 위의 건물을 일괄하여 100만 원에 취득하고 토지와 건물을 계속 사용하였다. 저희가 지금까지 일괄 취득을 배웠는데 대부분의 문제는 일괄 취득한 다음에 건물을 쓰지 않고 바로 부수는 경우였어요. 그리고 나서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였죠. 근데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을 계속 사용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공정가치의 비율대로 토지와 건물의 취득원가를 안분해야겠죠. 그리고 나서 사용을 하다가 마지막에 지금 건물의 철거와 관련하여 처분 손실을 물어봤기 때문에 처분 손실 공식을 먼저 써보게 되면 건물 철거 시 인식하게 되는 처분 손실입니다. 건물의 미상각 잔액. 미상각 잔액이라 함은 철거 시점에 남아있는 건물의 장부 금액을 말해요. 여기에다가 만약에 철거 비용이 있다면 해당 부분까지 더해줘야 되겠죠. 자, 그런데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단서에서 뭐라고 줬냐면 밑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건물의 철거와 관련하여
철거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라고 되어 있죠. 철거 비용이 없다고 가정을 한 겁니다. 이 부분을 지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는 이 손실은 건물의 미상각 잔액이 돼요. 자,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문제가 심플해집니다. 그냥 철거하는 X3년 1월 1일 시점에 건물의 미상각 잔액 혹은 건물의 장부 금액을 구해주시면 그게 바로 답이었어요. 자, 그러면 취득원가부터 한번 구해볼게요. 지금 총 100만 원을 취득을 했는데 이 100만 원을 토지랑 건물에 안분을 해야 돼요. 안분하는 기준은 공정가치. 지금 토지의 공정가치는 75만 원, 건물의 공정가치는 50만 원이기 때문에 총 공정가치가 125만 원인데 이 중에서 건물의 공정가치가 50만 원이에요. 이 계산을 하시게 되면 5분의 2예요. 5분의 2. 25만 원으로 약분을 하게 되면 5분의 2가 돼요. 그러면 건물의 취득원가는 40만 원이 되겠죠. 지금 X1년 초니까 X0년 말에 건물을 40만 원에 취득한 거나 마찬가지죠. 여기서부터 감가상각을 시작해 주시면 돼요. 자, 내용연수는 5년이고요. 잔존가치는 10만 원이래요. 그리고 정액법으로 상각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부터 시작을 해서 문제에서 묻고 있는 X3년도 초, X2년 말까지 건물을 2년간 상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 빼주시고요. 상각률 누적액 5분의 1을 곱하면 되겠죠. 정액법이니까. 자, 그러면 상각하는 금액이 30만 원의 5분의 2니까 12만 원을 상각하게 되고요. 남아있는 미상각 잔액이 28만 원이 돼요. 28만 원. 이 금액이 바로 처분 손실이 되는 거죠. 철거 비용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13번 가볼게요. 13번 저가법 문제인데요. 문제 난이도가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재고자산의 감모손실, 그 다음에 평가손실을 물어봤고요. 저가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알파벳으로 이 재고자산의 기말 재고자산의 금액을 표시를 했었죠. 첫 번째 줄 BQ 곱하기 BP에서 시작을 해서 AQ 곱하기 BP를 구하고요. 마지막에 AQ 곱하기 저가가 오죠. 이 둘의 차이가 감모손실이고요. 이 둘의 차이가 평가충당금 잔액이 되죠. 이 평가충당금은 기말 잔액이기 때문에 기초평가충당금이 있다면 해당 부분을 차감해야지만 당기에 인식하게 될 평가손실 금액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장부상 재고수량 BQ가 5,000개네요. BQ 5,000개. 그 다음에 실질 재고 조사 수량 4,500개. 이게 AQ가 되겠죠. 여기에도 있으니까 똑같이 대입을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단위당 취득원가 500원. 이게 BP가 되겠네요. 500원. 여기도 500원. 마지막으로 단위당 순실현가는 같이 NRV가 나와 있는데요. 저가 같은 경우에는 NRV랑 BP 둘 중에 작은 애기 때문에 지금 NRV 350원이 BP인 500원보다 더 작죠. 그래서 350원이 저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다가 350을 대입해 주시면 돼요. 자, 이제 감모손실과 평가충당금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00원은 어차피 똑같기 때문에 이 둘의 차이가 나는 부분만 계산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500 곱하기 500이죠. 감모손실이 25만 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평가충당금을 구해야 되는데 지금 문제에서 기초평가충당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3번 기초평가충당금. 문제에 언급이 없죠. 기초평가충당금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따라서 이 문제의 경우 기초평가충당금은 없다고 보고요. 여기에 있는 평가충당금 잔액이 곧 평가손실이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줄과 세 번째 줄의 차이가 평가충당금 이자 평가손실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 번 더. 지금 기초평가충당금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기말평가충당금이 곧 단기 중에 인식해야 되는 평가손실 금액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둘의 차이를 구해보면 4,500원은 똑같기 때문에 이 둘의 차이만 계산해 주시면 되는데 평가충당금 잔액 혹은 평가손실 금액은 4,500 곱하기 50이죠.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감모손실을 25만 원으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정답은 3번
혹은 4번 둘 중에 하나가 답이에요. 그리고 나서 4,500 곱하기 50이 평가 손실이 되는데 후보는 얘네 둘 중에 하나죠. 근데 요거 계산하기 싫죠. 어떻게 하면 답을 골라낼 수가 있냐면 공의 개수만 세봐요. 공의 개수. 공이 지금 3개죠. 무조건 공이 3개로 끝나야 돼요. 여기 공이 3개고요. 얘는 공이 4개예요. 답은 3번이죠. 계산해보면은 67만 5천 원이 답이에요. 계산은 직접 해보세요. 답은 3번이었습니다. 14번 가볼게요. 기말 재무상태표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보고될 금액은 무지하게 많이 풀었었던 유형입니다. 그냥 하나씩 보면서 현금성 항목이 맞는 애들만 동그라미 치고 넘어갈게요. 우표는 아니고요. 당좌예금은 맞고요. 지폐와 주화 당연히 맞고요. 수입인지 아니고요. 보통예금 맞고요. 당좌차월 아니고요. 수표 맞고요. 우편 환증서 맞고요. 환매체 같은 경우에는 60일 이내 환매 조건이죠. 3개월 이내이기 때문에 4만 원 포함돼야 돼요. 그래서 요거 6개를 전부 다 더하시게 되면 10만 3천 원. 답은 2번이었습니다. 15번 가볼게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박스 밑에 요구사항이 나와 있는데 동지분 상품을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또는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을 경우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동지분상품, 하나의 지분상품을 FV PL로 분류했을 때랑 FV OCI로 분류를 했을 때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본 문제였어요. 아는 데다가 X표를 하나 쳐주시고요. 1번 한번 읽어볼게요.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할 경우, 다시 말해서 FV PL로 분류할 경우에 대한 얘기죠. 이때 X1년도 단기이익에 대한 설명이고요. 동그라미 2번도 한번 읽어볼게요. 얘는 기타 포괄손익 OCI 공정가치 FV, 그러니까 FV OCI 금융자산이에요. 이때 X1년도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 얼만큼 증가한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이 보기를 딱 봤을 때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성질이 하나 있어야 돼요. 자, 단서 배당금 수익이 없다고 가정할 때 FVPL의 NI랑 FVOCI의 OCI가 일치한다라는 성질. 이것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셨으면 답을 굉장히 빠르게 구할 수가 있었어요. 지금 1번에서는 FVPL의 NI에 대해서 묻고 있고요. 동그라미 2번 같은 경우에는 FVOCI의 OCI에 대해서 묻고 있죠. 무조건 같아요. 그리고 1, 2번 둘 다 50 증가죠. 1, 2번 둘 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둘 다 맞거나 둘 다 틀려요.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기 때문에 둘 다 맞는 문장이 될 수밖에 없어요. 뭐 계산을 해보게 되면 동그라미 1번 지금 FVPL로 가정을 했기 때문에 매입 수수료 50원을 비용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럼 취득원가는 1,000원이 되겠죠. 근데 기말에 공정가치가 1,100원이기 때문에 기말에 평가이익 100원을 PL로 인식을 하게 되면서 NI에 미치는 영향은 플러스 50이에요. 맞고요. 그 다음에 FVOCI를 가정하게 되면 매입 수수료 50원을 취득원가에 가산합니다. 그러면 이제 취득원가는 1,050원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기말 공정가치 1,100원이기 때문에 평가이익 50원을 OCI로 인식해서 1년 동안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의 증가액은 50원이 돼요. 금액이 일치하죠. 지금 과정은 다르지만 금액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1, 2번 모두 다 맞는 문장이 되는 문제였고요. 3, 4번 보시게 되면 X2년도에 단기이익이 20원 감소한다. 동그라미 4번 같은 경우에는 기타 포괄순익 누계액이 30원 감소한다. 금액이 불일치하죠. 이게 금액이 일치해야 되는데 지금 동그라미 3번과 4번의 금액이 불일치해요. 둘 중에 한 놈이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전에서는 1, 2번은 답이 아니고 3, 4번 둘 중에 하나가 답이겠구나. 바로 3, 4번으로 달려갔어야 돼요. 계산 한번 해볼게요. X2년도 단기이익 혹은 기타 포괄순익 누계액의 증감액을 구해볼게요. 지금 우리가 X1년 기말에 이 주식을 1,100원으로 평가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1,080원에 팔고 있죠. FVPL로 가정을 했다면 처분 손실을 20원 PL로 인식을 했을 거고요. FVOCI로 분류를 했을 경우 마이너스 20원
평가 손실을 인식하면서 기타 포괄 손익을 줄였을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0 감소가 돼야 돼요. 근데 동그라미 4번 같은 경우에는 30원 감소한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4번이 잘못된 문장이죠. 자, 16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에서 측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바로 답부터 볼게요. 3번 공정가치에 대한 정의가 잘못되어 있는데요. 공정가치는 부채를 발생시키거나 인수할 때 발생한 거래 원가로 인해 감소하며 부채의 이전 또는 결제에서 발생할 거래 원가를 반영한다. 지금까지 공무원 기출에서 이 거래 원가를 가지고 장난을 친 적은 없었어요. 이제 올해 처음 장난을 쳤던 문제인데요. 제가 재무정보의 측정 기준 같은 경우에는 무슨 원가랑 무슨 가치 이렇게 구분을 해드렸었죠. 원가로 끝나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발행원가에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가치로 끝나는 애들은 그 정의에 발행원가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영향을 안 받는다는 얘기죠. 일단은 원가에 대한 정의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역사적 원가에 대한 얘기인데요. 역사적 원가는 거래 원가를 포함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동그라미 4번 현행 원가에 대한 얘기인데 현행 원가, 거래 원가를 포함합니다. 이런 식으로 원가로 끝나는 친구들은 전부 다 거래 원가에 영향을 받아요. 근데 공정가치, 지금 요 밑에 있는 게 공정가치의 정의인데요. 측정일에 시장 참여자 사이에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할 때 받거나 부채를 이전할 때 지급하게 될 가격입니다. 거래 원가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죠. 그래서 공정가치 같은 경우에는 거래 원가에 대한 영향을 전혀 받질 않아요. 그래서 지금 동그라미 3번에서 거래 원가로 인해 감소하고 거래 원가를 반영한다라는 표현 잘못된 거죠. 공정가치 정의에서 거래 원가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어요. 거래 원가에 대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3번이 답이었습니다. 17번 가볼게요. 17번도 뭐 워낙 간단한 문제였죠. 3번이 답이었는데요. 투자 부동산에 대하여 공정가치 모형을 선택한 경우 감가상각하지 않으며 좋죠. 공정가치 모형을 선택하게 된 경우 감가상각 안 하고 공정가치 평가만 해요. 근데 공정가치 변동으로 발생하는 손익을 기타 포괄 손익으로 분류한다 라고 되어 있죠. 만약에 투자 부동산에 대해서 공정가치 모형을 적용하게 된다면 공정가치 변동 손익을 PL, 단기 손익으로 분류합니다. 3번이 틀린 문장이었습니다. 15번 가볼게요. 18번 지금 매출총이익과 영업이익을 물어봤어요. 매출총이익과 영업이익. 일단 매출총이익 공식 먼저 적어보면 매출총이익은 매출액 빼기 매출원가입니다. 자, 매출액부터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을 그냥 준 게 아니라 총 매출액을 줬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매출액과 관련된 추가적인 가감 사항들을 줬어요. 그래서 총 매출액에다가 더하고 어떤 금액은 또 빼야 순 매출액, 정확한 매출액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일단 총 매출액 27,000원부터 시작을 할게요. 여기에 판매 운임이 나와 있죠. 판매 운임. 얘는 이제 매출과 관련된 부대 비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순매입액을 계산할 때에는 부대 비용을 더하지만 순 매출액을 구할 때에는 판매 운임, 매출 운임 이런 것들을 반영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매출은 총액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판매 운임 같은 경우에는 그냥 판매비와 관리비로 별도 비용 처리를 하지 얘를 매출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판매 운임 같은 경우에는 전혀 반영을 할 필요가 없었고요. 그 다음에 매출 애누리 빼야겠죠. 1,800원. 그 다음에 매출 환입 1,200원 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매출 할인 500원 여기까지 빼주시게 되면 총 3,500원을 차감하기 때문에 매출액은 23,500원이 됐습니다. 여기가 순 매출액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출원가는 기초 더하기 매입 빼기 기말재고자산 이 공식을 이용해서 구할 건데 기초상품 재고액은 10,000원이고요. 기말상품 재고액은 12,000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매입액만 구해주시면 되는데 지금 매입액도 매출액과 비슷하게 더하고 빼야 되는 금액들이 있어요.
지금 일단 총 매입액 2만 원에서 시작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매입 운임이 나와 있죠. 매입 운임. 얘는 매입액에 가산해야 돼요. 2,000원 더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매입 애누리 빼고요. 매입 환출 600원 빼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매입 할인까지 뺄게요. 요거 전부 다 구하시게 되면 요 뒤에 있는 부분이 전부 다 상계가 돼서 2만 원이 매입액이에요. 2만 원이 순 매입액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요거 전부 다 계산을 했을 때 매출 원가는 18,000원입니다. 18,000원. 그래서 매출 총이익은 5,500원이 되겠죠. 일단 답은 1번 혹은 2번 둘 중에 하나가 답입니다. 자, 이제 매출 총이익을 구했으니까 영업이익을 구할게요. 영업이익. 자, 영업이익은 어떻게 구하냐면 매출 총이익에서 판관비,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해야 돼요. 매출 총이익은 지금 위에서 저희가 5,500원이라고 계산을 했고요. 지금 박스에 제시된 항목들 중에서 판관비에 해당하는 친구들을 전부 다 빼볼게요. 판관비에 해당하는 애들은 일단 판매사원의 급여가 있고요. 얘만 뺀 분들이 굉장히 많았을 텐데 판매 운임도 뺐어야 돼요. 판매 운임. 판매 운임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순 매출액 계산할 때 총 매출액에서 차감하지 말고 별도 비용 처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 말씀드린 별도 비용이 판관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판매 운임 2,500원까지 빼게 되면 총 판관비는 3,500원이 되고요. 얘를 빼게 되면 영업이익은 2,000원이 되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아마 2번으로 많이들 고르셨을 텐데 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금융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9번 문제죠. 1번부터 읽어볼게요. 금융자산은 상각 후 원가로 측정하거나 상각 후 원가가 A씨죠.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기타 포괄손익이 OCI고요. 공정가치가 FV니까 FV OCI로 측정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PL, FV, FV, PL로 측정한다. 어차피 금융자산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분류 중에 하나로 분류를 하기 때문에 AC, FV, OCI, FV, PL 세 가지 중에 하나로 측정을 하게 됩니다. 1번 맞는 말이에요. 답이었습니다. 자, 2번 가볼게요. 계약상 현금 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 모형 하에서 일단 여기까지 보게 되면 얘는 AC 금융자산으로 분류해야 돼요. 상각 후 원가 측정 금융자산이죠. 현금 흐름 수취가 목적이면 상각 후 원가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 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 흐름이 발생한다면 이 뒤에 있는 내용은 뭐냐면 원금과 이자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 흐름이 있다는 얘기예요. 주식이 아닌 채권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채권에 대한 투자를 하고 그 투자를 왜 하냐? 계약상 현금 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채권에 투자했다. A씨금융자산으로 분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FV, OCI로 측정한다는 얘기예요. 잘못됐죠? 2번 잘못됐고요. 3번 지금 얘도 뒤에 내용을 보게 되면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 흐름이 발생한다면 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 표현은 똑같이 채권이란 얘기예요. 배당이나 혹은 처분에 대한 얘기가 없죠. 주식이 아니라 채권이란 얘기예요. 채권인데 지금 사업 모형은 계약상 현금 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 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한대요. 얘는 FV, OCI로 채권을 분류해야겠죠. 근데 얘는 상각 후 원가 AC로 측정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3번도 잘못된 문장이에요. 지금 2번과 3번이 서로 결론이 뒤바뀌어 있습니다. 얘는 AC, 얘는 FV, OCI인데 지금 이게 서로 뒤바뀌어 있어요. 둘 다 잘못된 문장이고요. 4번 단기 손익 공정가치 PL, FV가 되겠죠. FV, PL로 측정되는 지분 상품에 대한 특정 투자에 대해서는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OCI로 표시하도록 최초 인식 시점에 선택할 수도 있다. 지분 상품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FV, PL로
분류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예외적으로 FVOCI로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선택 같은 경우에는 다만 한 번 선택했더라도 이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선택의 경우에도 최초 인식 시점에만 가능하고요. 이후에 취소할 수도 없어요. 다시 한 번 더, 이 선택을 하려면 최초 인식 시점에 해야 되고요. 한 번 선택을 하면 나중에 취소할 수 없어요.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근데 취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동그라미 4번 잘못된 문장이었고 1번이 답이었습니다. 마지막 20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줄에 요구사항이 나와 있는데요. 누락된 기말수정 붕괴가 X1년 단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자, 그러면은 내용들을 보면서 회계 처리도 한번 해보고 단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구해볼게요. 첫 번째 점입니다. X1년 7월 1일 1년치 보험료 12만 원을 현금 지급하고 전액 성급 보험료로 처리하였다. 자, 그러면은 1년치 보험료를 납입을 했는데 7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는 올해 비용으로 인식을 했었어야 돼요. 근데 전부 다 성급보험료, 자산으로 처리를 했기 때문에 절반인 성급보험료 6만 원을 제거하면서 같은 금액만큼 보험료 비용으로 인식을 했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내용. X1년 초 자산으로 계상된 소모품 20만 원 중 12월 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소모품은 10만 원이다. 자, 소모품 기말수정 붕괴 같은 경우에는 자산만 보자라고 말씀드렸어요. 소모품의 잔액 변동분만. 지금 기초에 20만 원이 있었는데 기말에 10만 원밖에 안 남았죠. 소모품 10만 원을 줄여야겠죠. 대변에 소모품 10만 원이 오고요. 반대쪽에는 같은 금액만큼 소모품 B가 와요. 회계 처리가 이렇게 되고요. 마지막 점. X1년 3월 1일 사무실 일부를 임대하고 1년치 임대료 24만 원을 현금으로 수령하면서 전액 수익으로 처리하였다. 자, 그러면은 24만 원을 전부 다 수익으로 처리를 했는데 이게 X1년 3월 1일부터 1년 동안의 임대료예요. 그러면 올해 10달의 수익은 제대로 인식을 했고요. 내년 2달치 수익은 내년에 인식을 해야 되는데 얘까지 전부 다 수익으로 인식을 했기 때문에 내년 2달치 수익 같은 경우에는 수익을 부인하면서 선수 수익, 부채로 남겨놔야 됩니다. 자, 지금 24만 원이 1년치 임대료이기 때문에 2달치 임대료는 4만 원이에요. 4만 원. 자, 그래서 수익 4만 원을 부인하면서 선수 수익, 부채를 4만 원 늘려야겠죠. 얘를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표시를 하게 되는 손익변동표로 한번 표시를 해보게 되면 보험료 비용을 인식했기 때문에 단기순이익을 6만 원 줄이고요. 그 다음에 소모품비 비용을 추가로 인식을 했기 때문에 10만 원 줄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수익 4만 원을 줄였기 때문에 얘도 단기순이익을 4만 원 줄입니다. 그래서 기말수정 붕괴가 단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20만 원 감소해요. 답은 4번이 되겠죠. 20만 원 감소. 네, 여기까지 해서 관세직 회계원리 해설 강의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험 보시느라 굉장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